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자신하고 있는 게 권성동 의원은 처벌할 수 있다는 거. 권성동 의원 거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분위기가 네. 지금 무르익었다. 한국에서 숙청이냐 혁명이냐 아, 이런 네.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을 국민의힘 숙청. 가는 데마다 한국이 그럼 숙청판이냐. 아니 전환길이 대구시장? 대구시장 공천에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아니 그러면 참 대구 시민들은 완전히 뭐 내 손 안에 있소이다야. 그건 대구와 경북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우리 거니까 집안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일련의 행동은 나중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숙 vs 전환길. 와 만만치 않은데. 누가 더 만만치 않은데 네. 힘든 선택인가? 거기 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불 작전을 놓는 것도 뭐 한번 그림을 그려볼 아니 만한. 그래서 사실 이 제안을 야당에서 거부하면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저희가 방송 전에 광고가 나가는 그 마피아 42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 1년 넘게 저희 장르만 여의도 광고를 참 해주고 있는 고마운 기업이죠. 그런데 다운로드를 엄청 안 받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네, 한 6명 정도 아마 가입한 것 같다고. 네, 그런 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 게임 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일단 다운은 받으시라는 겁니다. 게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도 게임 다운 정도는 받으시고 핸드폰 한 구석에 잘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마피아 42 게임도 많이 좀 다운 받아주시고, 자 그럼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작할 때랑 우리 정호김 의원님 무슨 앵커가 침을 흘려요. 정호김 처음 의원님 봤습니다. 예. 소개해드릴 침을 흘리는 때랑 앵커. 네. 일단 인사 듣고 나면 하여튼 제 그냥 모드 자체가 아주 우아한 모드로 저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참 대단한 오늘따라 능력이십니다. 좀 헤매신다. 의원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우김 의원님. 완전히 쫄았어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 돼. 안 돼?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더 연습해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연습하시죠. 흉내로는 안 됩니다. 오장육부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야죠. 자 신혜연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 안 돼. 네, 우리는 안 되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아한 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릴 땐 또 달랐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제가 고대 나온 여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그 학교 나온 여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만 여자예요. 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선배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고대가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잘못 보신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제가 말 실수했나요 아닙니다, 혹시?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런 피가 안엔 흐르고 있다. 자 그러면 좀 거칠죠 좀. 그러면 오늘 또 뉴스들 지금 한덕수 네. 전 총리에 대한 뭐 그런 뉴스들부터 한번 가볼까요? 거친 논평 기대하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네. 기각이 됐습니다. 요거는 기각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었나요? 그래도 기각 안 될 것 같다고 했던 분들이 평론가분들 중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여튼 기각은 그러니까 뭐 됐고요. 어쨌든 특검의 조사에서 불려가서 진술을 받을 때 네. 과거에 했던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요라고 했는데 증거 들이미니까 CCTV 들이미니까 윤석열한테 받은 건 맞다라고 하면서 네.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구속되겠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네.
기각이 됐어요. 일단 이제 뭐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란 방조 혐의인데 이제 특검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 이제 국무위원들도 나눠서 좀 봤잖아요.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뭐한 사람 쭉쭉 나눠 볼 때 한덕수는 몰랐나? 그럼 국무회 소집은 왜 했지? 그냥 좀 부작위, 총리로서 그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죄의 정도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은 거의 공범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국무회의 소집한 것도 결국은 계엄의 법적인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와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판단을 해서 영장에 적시를 해서 이제 한 건데 청구를 했는데. 네, 청구를 한 건데 재판부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한덕수가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는 대통령의 계엄을 막으려고 한 거였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상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우리 정호김 의원님은? 저는 이제 율사는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애매하다 범죄 한덕수가? 혐의가 그러니까 이제 부작위 네. 왜 적극적으로 적어도 국정을 통할하는 네. 정부의 2인자로서 이거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는 그러한 그 막지 못했느냐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 그다음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지부동, 비굴 이게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이거를 재단하는 일은 불가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계엄 선포 그 직후에 중앙일보였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기사화했을 때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총리가 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니까 일단 국무회의 한다고 해야 한다라고 해서 좀 시간을 벌자. 지금 제가 말하는 워딩은 똑같진 않아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실렸었던 건 맞는데 그 뒤에 왜 그 계엄 선포문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경악했거든요. 네. 거짓말을 친 건데. 그래서 어제도 어떤 언론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스개로 모르지 뭐 관운이 워낙 좋으니까 피해 나갈 수 있을지 그랬는데 정말 이거는 그냥 조크예요. 마지막에 한 말은. 네. 여튼 예상들은 뭐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좀 다른 의견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수설은 아마 네. 영장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사실 저도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아마 이 판사도 고민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이 표현 중에 보면 뭐 사실관계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법적 평가에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일단 범죄 혐의가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소명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범죄 혐의는 이제 소명이 됐는데 매우 그럴듯해야 의심이 되고. 되는데 예.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예. 이런 거 두 개를 나눠서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일단 1단계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됐다라고 보지 않고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게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이 필드에서 실제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영장이 나올 때 안 나올 때 이제 중요한 가름자가 자백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네. 혐의를 시인하느냐 이건데 요게 이제 혐의를 시인하는 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사실관계는 검찰이랑 똑같이 인정을 해요. 자기가 국무회의 소집한 거라든지 아니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었다가 뭐 삭제한 내용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진 않잖아요. 네. 뭐 김건희 씨처럼 뭐 그거 모조품이에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맞는데 다만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에서는 내라는 방조 그렇죠. 혐의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거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 너 사실상 국무회의 소집한 거 합법적으로 외관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잖아. 방조잖아. 이렇게 봤는데 아니에요. 말리려고 국무회의라도 일단 소집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자기는 말려보려고 그랬다. 국무위원들이 오면 안 된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법적 평가가 약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으로서 뭐 사실관계는 맞는데
이걸 법적으로 내란 방조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다툼의 여지가 아직 무죄 뭐 이런 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네네.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뭐 구속까지는 할 필요 아니지 없다. 않나. 그리고 증거 인멸 관련된 부분도 네. 뭐 계엄선 사후에 계엄선 포문을 막 만들었다가 삭제한 네. 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네네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도 아마 어쨌든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아, 이미 그 부분은 지난 자백을 일이고. 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방어권 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이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할 수 것 있는 같더라고요. 수준이라면 뭐 앞으로 증거 인멸할 게 없지 않냐 이런 우려를 보고 한 것 같기는 그러니까 이 한데 한덕수 법무팀이 네. 제일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죠? 잘 빠져나간 거죠. 변호사가 네. 정확하게 한 것 제일 같아요. 능력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전체 펌이 어디야? 어디 펌이에요? 여기? 김현장 아니겠어요? 과거에 모르겠네요. 김현장 있었잖아, 그죠? 있었죠. 그래서 먹나봐. 변호사를 잘 썼구나 나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무슨 누구를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한덕수라는 관료 출신 지금은 뭐 이제 전직 총리의 네. 인생 역정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가담할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 흘러가는 대로 따라는 당연하지. 가지만 좌우와 이념을 넘나들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50년의 그 관운을 전국에 이런 정도의 관운을 그쵸? 뭐 그런 좌우 사람 정권을 막론하고 맞아요. 막론했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계엄을 딱 들었을 때 아, 여기서도 내가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유 또 피곤한 일 생겼네. 그러니까 그 왜 나중에 나 사인한 거 결제한 거 빼달라 그런 것도 아. 제가 볼 때는 자신의 그 본인을 지키기 관점에서의 차원이라고 네. 판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참 영혼 없는 관료의 아주 진술을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는 이런 토론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내란에 관한 거를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법리 잣대로 맞아요. 다루는 게 맞느냐.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이 내란은요 모의만 해도 유죄입니다. 그럼요. 실행을 안 해도. 네네네. 예, 대표적으로 그 저기 옛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사건의 예. 경우에 보면은 무슨 뭐 평택 유리고서 뿔 써버리자, 네. 해와 전화국 폭파시켜버리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네. 뭐 옆에서 애가 울고 뭐 이게 무슨 저 그 재판 참관했거든요. 예, 전 그 증인으로 나갔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란 뭐 하는데 뭐 그냥 술 먹고 떠드는 얘기인지 뭐 그런데 징역 8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준이 다르다는 모의 거군요. 그 자체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내란 음모죄는 너무 중하다 그래서 나중에 내란 선동죄로 네. 2심에서 감형이 됐는데 그래도 징역 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이게 일반 형사재판의 다른 죄목 같았으면은 법정까지 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란이라는 그 자체 이게 어떤 무장봉기로 연결될 수 있는 내란이라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 어디선가 저기 미세한 신호음 하나가 들렸다는 죄가 징역 8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기 실제 실행이 된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그 모의 과정이 뭐냐 하면은 비상국무회의 전에 6명의 국무위원하고 대통령의 회동입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 모의를 위한 준비 과정이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가 있었는데 네. 이게 왜 동일한 잣대로 그 저기 일반 심판이 되지가 범죄랑 동일한 않고 잣대로 보면 안 되는 지금 건데. 얘기하신 뭐 법리가 어떻다, 그러니까요.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아니 지금 이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이게? 거기에다가 이 저기 그 한덕수 총리가 뭐 그냥 관료적 행태를 보였다 어쩌다 하지만은 12월 26일 날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할 때 보십시오. 예. 이게 어디 관료적 행태입니까? 명확히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의 주체로서 행동을 한 거고 네. 그 행동의 목적은 내란에 대한 어떤 심판과 응징을 네. 방해한 거예요. 그 이후로 나중에 후보 단일화 파동까지 가는 쭉 네. 과정을 보면 그때부터는 약간 관료로서 꿈을 그랬다? 꾼것 같아. 이게 어디 관료의 행태입니까? 예. 그때부터 잉태된 그 비상국무회의 전에부터 있었던 그 회동으로부터 주어진 자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자각하고 있었던 거고 네네. 이게 그 이후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뭐 국무회의 절차, 형사법, 저는 이 논의가 참 이 내란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맞나 제대로 싶다. 근데 혹시 이거는 어때? 그 예를 들어 한덕수 이제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가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단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첫 단계에서 조금 삐걱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뭐 영향 별로 없을 거라고 큰 영향 생각해요. 없다? 왜냐하면 네. 뭐 지금 김 의원이 말씀 주신 거 완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법리 판단을 해서 지금 기각이 됐지만 이것으로 끝은 당연히 아니고요. 뭐 수사 네. 그래서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수사 안 하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란죄는 형법에 보면은 내란 수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뭐 단순 폭동 가담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지금 예전에 국무회의에 이제 그 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그냥 뭔가 직접 지시한 그렇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임무 종사자까지는 아니고 내란 수괴 방조였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법리적으로 밀린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들지만 네. 앞으로 이제 특검이 그 부분을 좀 보강해서 사실상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이고 내란은 예비 음모만 해도 그리고 선전 선동만 해도 처벌을 받는 중한 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증거를 보강해서 네. 단순히 뭐 부작위에 의해서 뭐 이런 뭐 적극적으로 뭘 방조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지 죄명을 좀 바꿔서 수사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또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적어도 대통령이 대명천지에 계엄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총리라면은 네. 진짜 두 손 두 발을 잡고서라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국격하고 대충 맞거든요. 예를 든다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일기 때 흑인 차별 시위한다 그래서 주방위군을 풀라고 명령을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하고 딱 거부를 해요. 근데 적어도 그런 결기를 보여주지 못한 게 솔직히 그 뭐 방조니 무슨 가담이니 이전에 그게 너무 개탄스럽고 거기서 이제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가 뭐 큰 소리로 반대를 했는지 조그만 소리로 반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겨우 2명이 그렇다라는 것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나중에 대통령 권한 대행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1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전략 속에 한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움직였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나에게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문호가 열리나 해가지고 법제처장을 막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도 하고 거기다가 또 당시에 트럼프하고 통화도 했었어요.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네. 그랬더니 뭐 출마할 거냐라고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도 거기까지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 한덕수라는 인물은 상당히 뭐 관료로서는 여러 가지 족적을 남겼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안타깝다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치관 중에 일단 출세하면 그게 곧 하나의 어떤 가치로서 자리 잡는 그런 이상한 사회의 어떤 그 문화라는 표현도 좀 뭐하지만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를 중요시하는. 맞아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아유, 짚으신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씁쓸하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기 그 저 트럼프한테 그거 군 출동 거부했던 장관 합참의장 다 잘리고 네. 그 그렇지. 주방위관 지금 멘티스부터. 투입됐습니다. 네. 예, 지금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아예 저기 뭐야 연방 그 소위 병력이 지금 워싱턴에서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이 아니 벌어져. LA도 갖고 거기 주방위군만 간 게 아니라 해병대도 갖고 트럼프 보세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그냥 지금. 아부하면 다 통과야. 거기 지금 주변에 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다 아청꾼들만 있어가지고 일기 때만 하더라도 네.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안 가실 거예요, 저요? 당분간? 안 가도 돼요. 내가 뭐 그렇다고 할 말을 못해. 트럼프가 그래봤자 3년 남았나? 3년 그 정도 반쯤. 남았네. 그런데 이거는 불편한 현실이지만은 네. 조금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장 변호사께서는 뭐 수사에 차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일반 형사 법 논리에서 놀다 보니까 나는 재판에서 처벌이 되겠냐는 의심스러워요. 지금 이 특검에 대해서 제가 좀 네.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뭐 저기 구속영장을 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방조 혐의를 하겠다. 네. 이게 아니한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기각이 됐다는 이 자체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네. 이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습니다. 네. 예산 편성 지시 받은 최상목 네. 딱 받기만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이제 본인 주장한다면 역시 이게 같은 수순으로 그런 식이죠. 그렇게 진행이 될수 있는 보면은 거죠. 뭐가 남느냐 이런 점에서 조금 이제는 이 문제를 인식하는 영역과 차원을 네, 달리해야지 이렇게 재판에 가는 건 나 대단히 아니라는 자세가 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뭐 방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나라 그렇죠. 국정의 가장 최고 결정권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서 지- 이제 예. 여당에서 민주당이랑 뭐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재판부 자체를 따로 예, 만들자. 아예 이 내란 사건만 전담해서 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뭐 나오고는 있죠. 있고요. 네. 예, 이게 뭐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한덕수는 이제 이상민과 달리 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는 건 달리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주장하기로는. 근데 저희가 최근에 그 보도가 있었어요. 한덕수가 계엄 당일에 유인촌 장관이랑 통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한예종. 예, 통화를 했고 이제 그거 하나는 통화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통화를 했다. 그 사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유인촌이 한예종 폐쇄를 지시했다. 요것도 하나가 있어 실제로 폐쇄가 됐고 당시에 문이. 네. 근데 이제 그 한예종 건물이 과거에 그 안기부 건물이어서 거기다가 뭔가 이 잡아 넣을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도 있잖아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논리적인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선은 있다고 봅니다. 자 비상국무회의가 계엄을 막기 위한 비상국무회의였다면은 들어오는 국무회의 의원들을 막아서는 안 된 겁니다. 예. 근데 11명 의결 정족수가 됐다고 한 순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2명의 국무위원이 되돌아갔습니다. 올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계엄을 갖다가 이걸 토의를 제대로 한번 해서 대통령한테 올바른 건의를 하자 그랬다라면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안 오고 문에서 저기 퇴짜 맞고 돌아갑니까? 이거는 11명이라는 그 의결 정족수에 맞추기 위한 국무회의예요.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건 막기 위해서라는데. 근데 왜 못 오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그 해가지고 막은 사람이 한 총리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저기 부속실장이 연락은 했는데 이제 오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용산 문턱에서 되돌아갔잖아요. 국무위원들이. 그리고 11명 선에서 자른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게 한 총리가 한 거냐 보다도 이 국무회의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네. 헌법에 있는 계엄의 절차의 충족에 거꾸로 짜맞추기를 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저기 계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 국무위원들의 어떤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까? 네.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치 판단은 네. 거기서 뭔 얘기를 했냐보다도 그 형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네.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약에 만들면 그건 법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이게 처분 법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한 사건을 위해서만 이제 재판부가 있는 거니까 그런 그러면 사례가 종종 있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근데 이게 근데 비슷한 논리로 그러면 특검도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특별검사제라는 게 도입될 때도 이런 마찬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니 검찰이 있는데 일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라는 검찰이 있는데 네. 왜 개별 사건을 위해서만 처분 법령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도입하냐? 이것도 위헌이라고 특검처럼 했었거든요. 특판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위헌 소지가 다 없어진 것이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개별적인 그런 처분 법령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예. 예외가 있는 거죠 분명히. 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형량을 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럼 거고. 이제 보통 1, 2, 3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판에서 한 거를 다시 재심할 때 특판에서 또 해야 아니면 재심부터는 그냥 일반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소심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좀 규정하기에 나름인 건데 그래요? 검사랑은 또 다르니까 검사는 기소만 하면 끝나지만 재판부는 계속 1심, 2심, 3심이 있기 때문인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논의가 지금 여권에서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 논의 자체가 완전 위헌적이고 절대 있을 수 없고 이런 주장은 아니고 나름의 근거가 있고 타당한 논리 하에서 지금 나오는 네. 주장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뭐 그 여당에서는 또는 여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법이라는 게 사실 확인을 해서 의법 조처를 할 때 아까 장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법리라는 거는 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이 내란 범죄든 일반 범죄든 이 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의가 구현됐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법리에 맞느냐도 사실은 법이 그래서 도덕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슨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표출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여당이나 여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 한덕수 총리의 그런 행태, 총리로서의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저처럼 또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어떤 식으로든 그 법의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뭐 유신 때나 그때 네. 뭐 특별 재판부가 있었죠. 있었고 사실 제 기억에는 사법농단 불거졌을 때 그때 이제 사법농단 관계자들 재판은 결국 내 식구 재판하게 네. 되는 거니까 그때 민변 측에서 특별 재판을 만들자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대법원에서 지금은 특별 재판부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뭐 혹은 또 그 특별 재판부에 대한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서 뭐 어렵다 그런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한 총리 얘기를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요. 했네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럴 건 아니었는데 25분이 됐어요. 아유, 넘어갑시다. 예. 네, 아휴, 네. 여튼 구속 네.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거. 네, 자,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권성동 의원도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13시간 반 동안 이제 첫 번째 특검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본인은 결백하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잠깐 보고 올게요.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22년 1월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무것도 받은 거 없다. 나는 결백하다. 결백하다. 그러면서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야당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야당의 뿌리랑 권성동 의원이 야당의 뿌리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네. 통일교에서 줬다고 하는 자금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선 자금 쓰라고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소명이 되면 결국은 지난 대선에 흘러간 돈 전체를 수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당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 약간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봐. 왜 당 사람들 나 안 도와줘? 왜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나 뛰게 해? 털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다 의미지. 죽는 거야. 약간 네. 이런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본인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하지만 JTBC가 또 열심히 취재를 해본 결과 네. 특검에서 이 돈이 건너간 또 하나의 확실한 물증을 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윤영호 본부장 만나가지고 중식당에서 그쵸. 뭐 돈 받았고 통일교 2인자. 네라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윤영호 본부장 수첩에는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만 있었잖아요. 근데 통일교는 그 이제 교인들끼리만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 통일교의 굉장히 높은 직급이 재정국장이래요. 이었대요 당시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 재정국장이 이 중식당 만남 2시간 전에 돈 현금이 담긴 상자의 예? 사진을 그러니까 이른바 인증샷을 찍은 거죠. 이걸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특검이 이 사진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돈 준 사람들은 늘 증거를 어디엔가 남기더라고요. 뭐 그렇죠. 메모를 하든 네. 사진을 남기든. 이게 장부. 전달됐다는 증거를 남겨야 배달 사고의 그렇죠.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예, 나중에 또 그 사람 말 바꾸면 나도 뭘 하나 갖고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목적도 그것도 있을 있고 거고요. 이제는 뭐 내가 돈을 중간에서 떼먹은 게 아니라 제대로 제대로 전달했다. 전달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 쟁점을 둔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래서 돈 사진 인증샷이 있는 거예요. 네, 그 특검에 지금 확보가 됐고. 그렇습니다. 아유. 그럼 뭐 뿐만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자 내역 같은 거, 이 비서실장이 그 한학자 총재의 그러니까 이 재정국장 이 씨가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에게 네 뭐 지금 뭐 권성동 의원 뭐 와가지고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한 이제 그런 문자 같은 것도 뭐 금일봉 전달 잘 됐습니다, 선물 전달 잘 됐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잘 됐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뭐 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게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 굉장히 충분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다 확보는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권성동 의원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 길로 접어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아마 그게 네. 국민의힘의 다른 뭐 당직자든 의원이든 이렇게 좀 옮겨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네. 지금 뭐 보도를 통해 나온 게 뭐 현금 뭉치 사진, 뭐 네. 수첩의 메모, 그다음에 뭐 문자 메시지 정도인데 음.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사건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모아놓은 기록 속에 어떤 증거들이 있을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당연히 권성동 의원 정도 되는 그래도 야권의 유력한 정치인을 소환하는데 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불렀을 리가 없잖아요. 네. 사실 특검은 뭐 객관적인 자료나 그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진술들은 어느 정도 받아놓은 겁니다. 받아놓고 그 마지막에 항상 사람을 부르거든요. 네. 불러서 부인하니까 어차피 받으셨어요?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하나 쓱 내밀죠. 네. 이것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당황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셨죠? 안 했는데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면 또 뭔가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뭐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왔지만 아마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더 많고 네. 세세할 수 있고 어제 그런 자료들을 제시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어제 불러다가 이걸 꼭 물어봤을 것 같은 게 그 윤영호 본부장이 그 중식당 만남 후에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밥 먹고 중식당에서 밥 먹고 큰 거 한 장 서포트 하고 나서 오늘 반가웠습니다. 대승적 결단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세요. 여기 후보님이라고 하면 윤석열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나중에 분위기가 익으면 윤석열 후보님과 한학자 총재님을 한번 뵙게 하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이건데 구치소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 분위기 익은 거 아니에요? 아, 예언인가요? 예. 이 정도로 근데- 지금 됐으면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런 문자가 오면 네? 보통 일반인들은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어. 제가 의원님이랑 점심을 먹었어. 그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요. 저도 반가웠어요. 또 봐요. 라든지 뭔가 가타부타 답변이 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관련해서 이 문자를 특검이 파악했다면 권성동 의원의 답변도 특검은 이미 알고 아, 있지 않을까요? 혹은 그걸 우려해서 권성동 의원이 답변을 안 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지금 그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자신하고 있는 게 권성동 의원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제가 여러 경로로 듣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이런 거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프 말씀하시는 그것도 거. 그렇고 김건희 피의자가 계속 부인을 할 때 이게 입증이 쉽겠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집사 게이트 마찬가지인데 네. 네. 판은 큰데 확심이 없다는 어떤 그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반해서 권성동 의원 건은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출입 기자들 의견도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서 무언가 분위기가 네. 지금 무르익었다. 이런 쪽의 어떤 여론이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답장을 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아직 뭐 확건할 수는 없는데 대충 분위기는 답장했을 것 같은 분위기는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뭐라고 체리따봉 보내기 언급이 체리따봉. 있지? 에? 체리따봉 답장으로. 아 이게 카톡이었는지 텔레였는지 모르겠네요. 체리따봉은 윤석열 대통령 거고. 네. 아 그런가요? 근데 뭐 대통령이 하면은 다 배워서 하겠죠. 그렇죠. 이제 당시에 이제 춘중계에서는 이제 체리따봉이 시대의 흐름이었으니까. 시대의 흐름. 네, 체리따봉. 네. 네. 네, 여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보도된 것 이외에 그 이상을 아마 특검은 당연히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죠. 네. 아 저는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 아 이게 좀 뭔가 정말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고 보는구나 싶어요. 국민의힘 아무도 지금 안 도와주는 모양이. 왜냐하면 이제 관련해서 수사 진척되고 나서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을 때 그렇죠. 그때 막 엄청 적극적으로 이건 야당 탄압이다 네. 막 해가지고 뭐 TF 꾸려가지고 대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권성동 의원 지금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의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하고 오세요. 뭐 이 그게 정도 이제 느낌인가 지도부가 바뀐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데다가 네. 그 경선할 때 굉장히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할 때도 또 막
거의 질러대대 막 그 최고위원도 그러고 막 그냥 아주 가만 안 놔두겠어. 그래서 아주 그냥 막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후보님을 위해 써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에 대한 어떤 더 그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가 나오면 이건 대선 자금이었다로 본인은 이제 빠져나가요. 얘기를 네. 하면서 결국은 당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본인에게는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거 외에도 뭐 여기 보면은 선거가 끝나고도 뭐 만나고 뭐 심지어는 그 통일교 총재가 무슨 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는데 네. 그걸 사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네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마 당도 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이건 당으로 불똥이 틀 수 있는 어떤 그 휘발성이 있죠. 네. 이 부분은 저는 저 일본의 모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일본 모델은 뭐예요?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암살당할 때 네. 배후에 이제 통일교 스캔들이 있었고 네. 그 뒤에 나고야하고 도쿄지검에서 그 이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을 수사했단 말이죠. 예. 그 제목은 고액 헌금 강요, 그 다음에 정치자금 제공, 예. 그 다음에 선거운동 지원입니다. 네. 이러고 어떻게 됐느냐? 통일교 법인 해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건 뭐 기도를 하건 이건 상관이 없는데 네. 통일교가 무슨 어버이 연합, 승공 연합 해가지고 그 뭐 사회 활동, 교육 사업, 언론 사업 몽땅 금지. 법인 자체 해체령이 내려졌어요. 네네네. 그거에 비하면 우리 지금 저 특검은요. 아주 이건 뭐 아주 착하고 착한 특검입니다. 아, 그래. 너무나 인자한 특검. 그렇죠. 거기서 거의 저기 똑같은 주체거든요. 네. 한국에서 지금 이 시기도 같아요. 음. 그런데 그 나고야지검하고 도쿄지검의 그거를 통일교가 지금 소송을 벌어가지고 네. 그 법인 해체 명령이 지금 2년째 재판에 계류 중인데 그 사이에 이시바 내각이 기시다 내각은 이것 때문에 붕괴된 거고 네. 그런데 이시바 내각이 네. 그때 그 통일교 돈 받은 의원들에 대한 개혁 공천을 안 했습니다. 172명이 연루됐는데 그게 오늘날 이시바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이유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가 통일교입니다. 그게 지금 일본 정치 위기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게 당원 가입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그 선거 자금이 뿌려진 거,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받은 거 이걸 합치면은 일본 사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유사한데 네. 우리는 겨우 지금 저 당사 압수수색 한 해 만에 그다음에 뭐 권성동 의원 소환 한 해 만에 겨우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건 차원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대응이 이거는 다르다. 좀, 네. 약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씨 수사 쪽으로 한번 또 넘어갈 텐데. 김건희 특검 속보 짧게 전하면 네. 오늘 이제 5번째 소환 조사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오늘도 좀 진술 거부권 행사 중인 것 같고 네. 내일 기소가 아마 유력해 보여요. 내일 네. 구속 기소할 것 같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에서 그 반클리프 목걸이 서희건설의 맞사위죠. 그 이제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 했던 박상근 그 비서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고 그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시계 건넨 네. 그 로봇계 사업자 서성빈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관련해서 네. 그 최근에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만나고 와가지고 뭐 약간 진실 공방 같은 것도 벌어지고 했잖아요. 뭐 한동훈 때문에 뭐가 어쨌다 얘기 있었는데 네. 난 그런 얘기 안 했다 뭐 하고 했는데 그 심평 변호사가 나 거기 면회 가라고 건의했던 그 진보 성향의 언론인이 있었어 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한 2, 3일 전부터 지금 네, 이슈죠. 네. 네. 그 누구냐 했었는데 그 주진우 기자 유명한 기자죠. 네, 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주진우가 이제 심평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주진우와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윤석열 부부를 알아왔고 그 주진우가 윤석열이 어쨌든 정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 아니냐. 김건희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면회 네. 한번 가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 아니, 주진우 네. 기자는 이건 뭐 저 뭐랄까 하여튼 뭐 진보 쪽에서도 약간 지금
진보 언론들 혹은 뭐 진보 채널들에서도 지금 다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곤 있는데 대략 예전에 한 4, 5년 전 뭐 요때는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를 많이 내렸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대선 나오기 전인데 너무 청렴, 역대급으로 이렇게 청렴한 검찰총장이 없었다. 뭐 재산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병역 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가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김건희 씨 아무 문제 없다. 뭐 학력 위조도 문제 전혀 없고 미술품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너무 착한 사람이고 최은순 씨도 심지어 자기가 원래 이제 뭐 탐사보도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자기가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 엄마도 내가 다 취재를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한 거를 보면 조금 굉장히 하여튼 호의적이었다가 이제 뭐 정권 바뀌고는 아마 좀 다르게 비판 목소리 좀 내긴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매우 친근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다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좀 나오곤 있습니다. 아니 그때 아니다 주가 조작했다. 그다음에서 온갖 비리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특히 그때 법사위원회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네. 예. 오늘날 모든 김건희의 비리의 의혹 제공자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몇 년 사이에 우리 정치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수만 바뀐 겁니다. 공수만. 그렇게 했지. 그 논리와 프레임은 그대로 돼가지고. 네. 아니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윤석열 옹호하면서 검찰총장 임명해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압박한 당사자가 민주당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드인 민주당이고 그거를 주가 조작이다 뭐다 해서 공격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그러면은 이 정치권에서 공수가 바뀐 거 빼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이게 자기들끼리는 이미 통합이 다 돼 있는 거지. 한 사람의 이게 네. 주진우 기자 문제로 물론 이것도 듣다 보면은 충격적이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폭넓고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근데 주진우 기자는 취재가 목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조폭 취재 기자가 그러면 조폭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조폭 편입니다. 그런 것들은 언론은 나름대로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네. 범죄자하고도 인간적인 관계는 맺어놔야 취재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좀 유연하게 논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갖고도 벌써 진보 진영 내에서 서로 죽일 듯 살 듯합니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네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무지성의 현상 아니냐. 네. 요새 그런 참 면이 무지성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시네요. 그래요? 나만 쓴 줄 아니 알았는데. 어제 국민의힘 맞아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 무지성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죠. 아, 왜 거기서도 쓰는겨? 우리나 쓰게 쓰는겨. 놔두지. 네. 그 얘기 이제 곧 바로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주진우 기자도 이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네. 짧게 전하면 어쨌든 이제 친분이 오래 있었던 거는 뭐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김건희의 건강을 걱정한 건 맞다. 왜냐? 그래야 오래 안에서 살다가 만기 출소하고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건 뭐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약간의 비아냥 섞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뭐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성향의 뭐 채널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네. 한번 좀 가볼까요? 무지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지성으로. 네, 국민의힘 장동혁 호가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상 시작부터 정치적인 숙청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일단 그 선봉장에 선 인물 김민수 최고위원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 들어볼게요.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네. 네, 당 무지성 비판 패널이라고 하면 저희 방송 출연하고 계시는 네, 네, 윤모 전 대변인, 뭐 그리고 김모 전 최고위원, 뭐 네. 등등등등이 계시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성이 없진 않은데. 네. 그리고 여기서는 당 쉴드 짓다고 엄청 욕먹거든요. 네. 근데도 이분들이 볼 때는
무지성으로 지금 당 비판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네. 게 최고위원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흐름을 쭉 보면 그거잖아요. 내부 총질 해당 행위하는 사람 누구였나? 장동혁 후보 장틀러라고 비판했던 조경태 너 이렇게 지적을 하나 한 거고,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 다시 봐야지 누구? 한동훈 너. 그리고 개파 정치를 위해서 당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들, 친한계 패널들 너희 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국민의힘에 어떻게 피바람 한번 불겠죠? 그런데 글쎄요, 그러려면은 뭔가 그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무기. 뭘로 해야 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또 한마디 하면 그걸로도 또 네.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떨고 있는 사람도 있으려나? 떨고 있는 사람? 뭐 네. 떠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 불편하지. 조금 뭐, 예, 불편하고 비슷하죠. 움찔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음. 그 당의 내부 총질을 하는 무지성의 패널들에 대해서 조처를 하겠다는 그 의식 구조. 네. 그 의식 구조는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아요. 민주 정당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 민주주의. 그런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조처를 취하겠다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저함 없이 할 수 있다는 그건 용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용기라는 표현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닌데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예를 든다면 당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당을 위해서. 그러면은 과거에 정말 당을 위했다면 지금 우리가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같이 동조를 했단 소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걸 비판한 사람은 내부 총질로 몰고 지금도 이렇게 단순화해가지고선 대여 투쟁하기 전에 일단 내부 숙청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만들죠. 근데 네네. 저도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좀 촌철살인을 하고 싶은데 네. 한번 해보세요. 그 한번 트럼프가 해보세요. 대리논평. 한국에서 숙청이냐 혁명이냐 네. 이러면 그게 바로 이것을 국민의힘 숙청. 방금 펄지드 숙청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네. 예, 그래서 좀 이거는 가는 데마다 한국이 그럼 숙청판이냐.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숙청이란 표현은 안 썼지. 근데 뭐라 그랬죠? 숙청이란 표현은 제가 자막으로 달았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축출하겠다, 한번 저희가 이런 김민수 축출. 네. 김민수 최고위원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쪽이랑 윤희석, 김종혁 뭐 이런 분들 한번 저희 자리 한번 마련을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서로 하게 해야 돼. 당사자들끼리 하게 해야 돼. 이거는 그게 미디어의 힘이에요. 네. 우리가 여기 나와서 100번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잖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근데 앉았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상종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종을 하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지. 한번 해보세요. 그죠? 네, 해보세요. 자꾸 지시를 하시. 아니 그게 아니고 김민수, 윤희석 딱 1대1로 하든지 아니면 김종혁, 네. 김종혁도 있잖아. 그러니까 김종혁, 네. 윤희석 아마 두 분이 아마 지금 김민수가 아니 중요한 거는 전한길 한동훈 아니면 한동훈 장동혁을 부르든지 그건 좀 어려울까? 한동훈 한 명씩 불러도 안 오는데 둘이 안 껐어요 지금.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얘기를 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싸움을 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분명히 다 책임이 있어요. 단지 이게 8대 2냐 7대 3이냐의 책임이지 네. 10대 0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 말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그 강성 당원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는데도 제가 제일 놀라운 거는 여론조사예요. 네네.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컨벤션 효과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혁신 무슨 연구원 원장이라고 지금은 그러더라. 네. 그분이 참 기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3박 6일로 그 트럼프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미 외교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대통령 지지도도 50%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마 민주당의 그런 어떤 강성 움직임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를 그것도 국민 중도층 여론으로 보면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그 지지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에는 전한길, 장동혁, 김민수 요 세 분을 중점적으로 섭외를 하고 이쪽에는 한동훈, 그다음에 김종혁, 그다음에 윤희석 요 정도 뭐 3대 3인 베스트 안 되면 뭐 둘둘 혹은 뭐 1대1이라도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그것만 하겠습니다. 하면 네. JTBC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것만 하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아니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거든요. 아니 약간 제가 불안해. 볼 때는 그래서 싸움을 붙인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보수의 갈 길이 어딘지. 네,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네, 거죠. 그래서 거기서 네. 화를 내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리고 각자 유튜브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데 모아놓고 그 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예. 멱살 금지 이게 걸고 시작을 해야 돼요. 화내기 금지. 저는 화내기 금지.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는 네. 어떤 윤어게인 세력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카리스마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여기도 또 카리스마. 다른 일극 체제로 가는 어떤 초입에 들어섰다고 실제 봅니다. 일극체계가 쉽지 이게 아니 지금 뭐 친한계가 당 나간다?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나가죠. 그리고 그렇게 저항할 어떤 그 에너지와 구심력을 형성하고 있냐? 전혀 아니거든요. 저거는 맘 놓고 그냥 저 두들겨 패는 거란 말이죠. 친한계를? 저렇게 해도 안 나간다는 거 뻔히 아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지향하는 게 뭡니까? 어떤 그 저기 이재명 정부와의 강성 투쟁을 통한 당내 카리스마를 확립하고 거기에 어떤 당원들의 결집을 도모해서 내 정치적 권위를 확립하겠다.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제로서 친윤의 설계다. 그 혹시 친윤의 작전은 여기를 신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니면 모욕 주기 내지는 수치스럽게 만들기 혹은 말려 죽이기, 아예 그냥 무관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려 죽이기, 어느 작전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어떤 남편과 부인이 증오와 적대 관계로 살아. 네. 그런데 둘 다 이혼은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도 네. 살아갈 그러면- 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왜 안 해? 재산이 있거든. 재산 분할이 안 되거든요. 집이 왜 비싸. 그렇게 나갈 잘하세요? 때 빈손으로 알겠어요. 나가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런 관계에 비슷한 네. 어떤 그 증오의 동거형 어떤 그 통합이다. 이렇게 봐야 증오의 되는 동거형 통합. 통합, 네. 형식적 통합이죠. 네. 이런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평행 이론처럼 네. 2019년에 그 황교안 비슷하죠. 대표 체제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여론에서는 앞섰지만 네. 태극기 부대가 들어와서 엎어버리니까 빠르게 황교안 체제로 재편돼 가지고 그대로 쭉 선거 때까지 밀고 갔거든요. 네. 그 결과는 민주당의 180석을 그랬죠. 헌납한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지방선거 때는 네. 홍준표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 바른정당이었나 하고 통합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황교안 체제로 가면서 강성 극단의 그런 몇몇 최고위원과 함께 지도부를 꾸리는데 그때 그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황교안 대표를 좀 설득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에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좀 통합으로 그래서 미래통합당 하면서 그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그 누구예요? 저기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모셔가지고 하는데 공천에서 사달이 난 데다가 세월호와 관련한 막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총선을 망하는 그런 네, 스토리인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는 만약에 친한계를 친한계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때려주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막 선혈이 낭자해가지고 쫓아내는 듯한.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럼 당장 내란 정당으로 해갖고 저 민주당이 그 기회를 또 완전히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 현실적 타협책은
저기 뭐야 1년에 협정을 맺어가지고 네. 내년 지방 선거까지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봐. 아, 협정을 맺는다. 네, 그래서 지방 선거에서 그 대신에 네. 선거에서 지면 그냥 다 해체하는 걸로 지금의 그 지도부는 저는 그것보단 한반도 종전선언이 더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 있지 빠를 수도 않을까. 있다. 아니, 거기 그 그건 지금- 더 만만치 않죠. 네. 지금 그 김여정인가 뭐라 그랬더라. 나 잊어먹었어. 그런 욕은 내가 안 해봐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뭐 우리 정부 인정도 안 무슨 하고. 더러운 족속들. 네. 더러운 족속들이라고 네. 말하는 사람하고 휴전협정 아니 종전협정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디마디가 아니 망상이 뭐 트럼프가 한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문제를 트럼프한테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죠. 일단은 지금 저 국민의힘 현재 저 지도부에서는 네. 단계,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아. 그거부터 먼저 친다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소환하는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 겨냥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네. 이름으로 이렇게 막 윤석열 비판했던 글들 네. 있었던 그 네. 이슈인데 그거 다시 조사하겠다 지금. 아, 근데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친한 게 당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음. 불편한 동거가 계속 될 텐데 네. 어차피 못 나가는 걸 아니까 이제 가둬놓고 패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천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명직 최고로 장동혁 대표가 누굴 앉힐 거냐 전환길 지명직 최고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네. 전환길 씨가 굉장히 이렇게 큰 그릇에 면모를 저는 평당원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무슨 얘기가 솔솔 나오냐면 전환길이 대구시장? 대구시장 공천에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 대구시장 대구 아니 그러면 참 대구 시민들은 완전히 뭐 내 손 안에 있소이다야. 완전히 진짜 대구하고 경북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건 대구와 경북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기 뭐야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은 이제 개혁신당의 대표지만 그 당의 대표가 될 때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사람들이 바로 TK였어요. TK가 정치적으로 거기가 완전히 국민의힘의 소위 이제 집안인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 거니까 집안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일련의 행동은 나중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전환길 아니면 그 이진숙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다음 김재원 오. 최고위원 뭐 이런 오. 사람들이잖아요. 김재현 최고위원은 근데 약간 경북지사 쪽으로 틀었다는 아, 얘기도 그래요?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진숙 야. vs 전환길 와 만만치 않은데. 누가 더 만만치 않은데 네. 힘든 선택인가? 조국 대표가 거기 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아, 부산- TK 아니면 후보 그 내겠다고 인근의 했으니까. 부산. 부산. 거긴 또 실제로 거론된 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맞불 작전을 놓는 것도 뭐 한번 그림을 그려볼 아니 만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진숙 전환길 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가슴이 아픈데 네. 그래도 조국 후보가 경북 대구에 가서 뛰어갖고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부산으로는, 예? 부산은. 부산 시장 가게 되면 대선을 꿈꾸는 정치인인데 부산 시장 하면서 대선 도전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아 그렇군요. 간단치 않아요. 네. 뭘 해야 돼? 아니 그래서 본인은 네. 이제 나와서 서울 원내로 좀 오지 않을까요? 아니, 서울시장이나 아. 보궐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 당뿐만 아니라 아주 민주당에도 막대한 지금 상처를 내고 종횡무진하고 계시대. 네. 자, 여튼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아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첫 번째 지시로 장동혁 대표와 만날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취임 축하 인사했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취임 축하 인사하면서 난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한번 영수회담 하자고 하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답을 좀 애매하게 했죠. 뭐 안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건 아니고 지금 뭐 이런 뭐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만남은 그냥 하지 않겠다.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얘기할 주제가 있어야만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영수회담 하면 본인에게 엄청난 이득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네. 그럴 때 피하면은 네. 그거 지는 겁니다. 음. 대통령이 요청을 그렇죠. 했는데도 네. 그렇죠. 순방 결과를 설명하겠다는데 네. 피했다. 음. 이렇게 되면은 용산은 해피하죠. 네. 근데 아마도 이런 전후에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 그 표결에서 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부결된 것이 예. 이게 더 크지 않았는가. 아, 예, 예, 예. 이게 이제 여야 간에 지금 상당히 그 예민한 네.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왜 몫을 갖다가 네. 왜 배제하고 거부하냐 네, 맞아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순방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그거는 갈 거다. 그러니까 가요? 어떻게 보면은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처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네. 안에서 같이 있는데 네. 네. 용산에서 옆집에 만나요. 바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안 만나고 저 멀리 가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양쪽이 약간 서로 자신들이 이 내뱉은 말에 스스로 이렇게 묶여버린 손발이 묶인 거 아닌가 싶은 게 이재명 끌어내는데 뭐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놨는데 당장 또 이렇게 가서 악수하고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면 본인들도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 둘 다 서로 지금 뭐 악수도 안 할 거다 뭐 만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민망하지는 않고요. 민망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니, 나서 뭐 가서 야- 만나는데도 예, 그런 일들은 다반사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민망해 할 건 아닌데 단순히 이제 영수회담으로 보면 과거에는 야당 대표들이 영수회담 해달라 그러는데 네, 대통령이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네. 거꾸로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권위원 문제도 제기하고 야당으로서 또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본인이 실용주의적인 리더라는 부분을 부각하고자 하는 뭐,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실용주의적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나름대로 점수를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영수회담은 그 누가 제언을 했는지는 본인 생각인지 아니면 우상호 정무수석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오히려 중도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영수회담에 제안을 함으로써 오히려 머쓱해진 사람은 정청래 대표예요. 사람하고만 뭐 악수한다 그랬나? 네. 네. 근데 뭐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면서 꽃은 보냈잖아요. 아, 난 보냈죠. 글쎄 축하나. 나는 보냈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정청래 대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대통령의 생각하고 이렇게 좀 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생각이 있다라고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행기 안에서 얘기는 했지만 네. 이렇게 함으로써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장동혁만 만나겠다라고, 그러니까 영수회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야당 대표만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 저도 같이 그게 만나자고 다 하는 같이 거예요? 아니 하는 지금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만나고 네. 다 같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장동혁, 여야 이재명 당대표랑? 대통령. 그건 그 당연히 영수회담은- 카운터 파트너가 오는 거죠. 영수회담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면. 원래 그래서 영수회담이란 말 안 씁니다. 요새 잘안 말을 쓰죠. 쓰면 안 되는 예. 거예요. 네. 정당 대표라고 하든지 네. 뭐 네. 야당 대표라고 하든지. 하여튼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1대1 만남은 아니고 대통령이 네. 여야 당 대표들을 모시고 네. 순방의 성과도 성과를 좀 설명하고. 설명하고 이 정도로 의미를 보면 되겠군요. 사실 이 제안을 야당에서 거부하면 아까 김 의원도 말씀 주셨지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습니다. 뭐 제안을 했는데 이거 국민들이 네. 다 보셨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단수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제안한 게 먼저 제안하는 것. 사실 얼마 전이에요. 그 전 정부 윤 전 대통령 시절 생각해 보면 네.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만나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범죄 피의자 뭐 피고인이랑은 말 안 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거절하는 모습.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거부하고 손절하고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막 지쳐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말 다 실천하잖아요.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고 장동혁 대표는 대표 되자마자 이재명 정권 끌어내립니다 이런 얘기 했지만 그래도 만나자고 하잖아요. 이것으로 딱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죠. 네네. 아, 품이 넓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얘기도 하려고 그러다가 까먹었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하는 거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데다 본인이 또 얼마나 사무쳤어요. 거부당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 영수회담 제의는 대통령 입장에선 잘한 거고, 야당 대표라면은 가서 인권위원 얘기도 해야 되고, 요번에 방일의 성과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또 입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야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 네. 미국이 한국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짓밟고 네. 아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네. 걸 야당이 역할을 해주는 게 정부로서도 도움이 되는 오히려. 일이에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대통령의 제안 과연 장동혁 대표가 받게 될지, 받는다면 어떤 그림을 받게 될지 그건 한번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여러분께 제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은 편히 요즘 주무십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어느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혹은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또 점점 들면서 뭐 이 잠 잘 들게 하는 그 호르몬 같은 게 좀 부족이 오잖아요. 멜라토닌 같은 게. 그럴 때 그걸 좀 더 보충을 해주고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유도해 드리는 바로 요겁니다. 네, 벨나잇 식물성 멜라토닌. 네, 100% 식물성 멜라토닌 2mg이 함유가 된 요거 하나를 딱 드시고 주무시면, 요즘 저 정호김 의원님도 밤에 잘 못 주무시죠? 제가요? 아니 얼굴 좋으세요 왜? 밤에 잘 못 든다고 해줘요. 네. 빨리. 예. 아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네. 나라 걱정에 네, 잠이 안 나라 와요. 걱정, 잠이 안 와요. 네. 그럴 때 활기찬 내일을 위해 벨나잇 요거 한번 드셔보시라는 겁니다. 네, 서울대 등 전문 연구진과 함께 국내 최초로 100% 적포도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을 만든 겁니다. 네, 포도주 굳이 한 잔씩 드시면서 아유 자기 전에 이거라도 마셔야 잠들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온 이유는 있었지. 거기 멜라토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벨나잇이 있는데 굳이 와인 또 따갖고 언제 먹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벨나잇 요거 하나씩 드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멜라토닌을 포도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요. 적포도에서 추출해야죠. 네. 아니 다른 데도 해요. 체리 뭐 이런 데. 네. 이것도 멜라토닌 쪽은 관심이 좀 있으셨군요. 그럼요. 좋은 거예요. 좋은 예, 선배. 예, 좋은 약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잠들기 전 30분 전에 요거 딱 드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매우 몸이 가벼워지는 벨나잇 요거 저희 영상 아래 링크 여기서 구매하시면 2+1 이벤트가 또 있거든요. 2+1 이벤트 플러스 일주일 체험분까지 일주일 동안 한번 드셔보시라고 체험분까지 드리니까 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1533-1068 1533-1068로 전화하시면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나잇 멜라토닌으로 어제 정부로 잠 잘 못 주무셨어요? 제가 좀 잘 못 네, 잤죠. 멜라토닌 많이 네.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거 먹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과의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아쉬움이 좀 남으셨을까요, 우리 정호김 의원님? 아니요,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저걸 안 했다. 정상회담. 네, 정상회담. 그게 진짜 집중적으로 사실은 네. 한 시간 했었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건 한번 저희가 좀 더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올 테니까 네. 그거 한번 저희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보고요. 잠시 후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모시고 또 지금 뭐 당 상황들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또 검찰개혁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